시진핑 비밀리에 권력 상실, 왕양과 후춘화의 등장.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 전례 없는 권력을 장악하며 헌법을 개정해 무기한 집권을 가능케 했다. 2023년 그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약 3천 명의 만장일치로 제3차 주석직을 확정했으며 대안 후보는 없었다. 집권 10년 이상 동안 그는 중국을 더욱 중앙 집권적이고 독단적인 방향으로 이끌며 덩샤오핑의 개인 숭배를 막기 위해 설정한 이기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그러나 그가 공들여 구축한 제국은 이제 흔들리고 있다. 여러 비정상적인 징후는 이 최고 지도자가 실질적 권력을 잃고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조차 배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불가침으로 여겨졌던 시진핑의 권력은 이제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는 듯하다. 경제와 외교에 중첩된 도전은 시진핑의 권위를 침식했다. 그의 지도 아래 중국은 가혹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3년간 경제 성장 저하를 겪었고 기업과 국민의 신뢰가 하락했으며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무역 문제로 서방과의 관계가 긴장 상태에 빠졌다. 관찰자들은 시진핑이 민간 부문을 과도히 통제하고 서방과 대립을 이어간다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경고해왔다. 실제로 공산당 내부에서는 그의 정책이 중국을 막다른 길로 몰아 체제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졌다. 최근 군부와 정부 내 비밀스러운 숙청 선전의 어조 변화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암시한다. 시진핑의 권력을 박탈하려는 조용한 쿠데타. 1년의 비정상적인 인사 변동은 소프트 쿠데타가 은밀히 진행되었음을 암시한다. 2023년 7월 시진핑의 신임을 받던 젊은 외교부장 진강이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한 달간 행방불명 후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해임되었다. 젊은 측근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내부 권력 투쟁의 신호로 해석되었다. 이어 몇 달 뒤 국방부장 리상푸가 2023년 8월 말부터 모습을 감췄고 10월 기율 위반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해임되었다. 단기간 내 두 고위 관료의 연이은 낭만은 전례 없는 일로 정계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예고했다. 특히 군부에서는 대규모 혈액 교체가 진행되었다. 2023년 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앙군사위원회와 인민해방군에서 9명의 장성을 해임했으며 이들 다수는 중국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관할하는 전략로켓군 소속이었다. 분석가들은 이를 명백한 내부 숙청으로 보았다. 로켓군 전 사령관 전 국방부장 다수 고위 장성의 연속적인 몰락은 시진핑의 엄격한 군 통제 이미지를 훼손하며 체제 내 깊은 갈등을 드러냈다. 시진핑은 2024년 말 발표된 연설에서 당은 스스로를 해부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내부 갈등과 문제의 존재를 인정했다. 최근 호랑이 잡기 캠페인은 권력 투쟁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관찰자들은 시진핑이 반대파 제거를 위해 숙청을 단행했거나 반대로 반대 세력이 반부패 캠페인을 이용해 그를 고립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어느 시나리오든 결과는 같다. 시진핑의 절대 권력은 심각히 약화되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공산당 원로들이 비밀 회동해 시진핑에게 퇴진 압박을 가했다. 2024년 10월 14일 후진타오 전 주석 군 장성 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참석한 이례적인 정치국 확대 회의가 열렸으며 여기서 시진핑을 겨냥한 12개 혐의가 제기되고 사임을 요구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체적 상황과 부합한다. 당 고위층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는 점이다. 쿠데타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최고 지도자를 축출할 때 비밀리에 피를 흘리지 않는 내부 유도 방식을 선호했다. 시진핑의 경우도 이 익숙한 시나리오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당은 결코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영향력을 무력화하고 대중을 안심시킬 명분을 찾는다. 과거 사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1981년 마오쩌둥의 후계자 홧거펑은 제11기 중앙위원회 6차 회의에서 조용히 모든 주요 직책에서 물러났다. 다음 날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실수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홧거펑의 노선을 수정하는 역사적 결의안을 발표했다. 홧거펑은 명목상 직책을 유지하며 정계에서 사라졌다. 1989년 천안문 사태 후 자오쯔양 총서기는 공개 재판 없이 가택 연금 상태로 생을 마감했다. 당은 이를 공식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의 반대 의견이 대가였음은 모두가 알았다. 시진핑이 권력을 잃었다면 그는 건강이나 연령을 이유로 직책에서 물러났다는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당은 그의 개인적 실수를 비판하지 않고 체제의 명예를 유지할 것이다. 그는 명목상 직책을 유지하거나 조용히 은퇴할 수 있다. 동시에 선정기구는 점진적으로 조정될 것이다. 시진핑의 이름과 이미지는 언론에서 점차 사라지고 시진핑 사상 구호는 줄어들며 집단 지도 체제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대체된다. 이는 공산당이 지도자를 그림자 속으로 유도하며 영향력을 지우는 방식이다. 이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다.
최근 몇 주간 당 언론과 중앙TV는 시진핑 관련 보도를 줄이고 경제 문제에서 정부와 총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권력 이양의 신호일 수 있다. 당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진핑을 참수하더라도 권력 공백이나 공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일 것이다. 1981년과 유사한 비정기 중앙위원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으며 시진핑의 직무조정과 그의 시대 역사적 문제를 점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는 과거 실수를 수정하며 체제의 단결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공산당의 방식이다. 누가 후계자인가? 시진핑의 약화로 누가 체제를 이끌 것인지가 주요 질문이다. 왕양과 후춘하가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당의 위기를 구원할 황금 콤비로 평가된다. 이들은 개혁적이고 온건한 사고 풍부한 관리 경험, 개인 숭배 논란 없음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왕양 1955년생은 제19기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을 역임했다. 광둥성 서기 시절 개혁파로 명성을 얻으며 행복한 광둥 모델을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적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치 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체제가 경제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광둥 욱한마을 농민 반발 사태에서 그는 대화와 민주적 촌장 선거를 허용하며 유연하게 대처해 호평받았다. 그러나 보수파의 반발로 임기 말에는 전통적 탄압을 채택하며 몸을 낮췄다. 관찰자들은 왕양의 사례가 중국 체제 내 개혁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본다. 진보적 사고에도 그는 당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활동했다. 한 전직 남방일보 편집자는 이 체제에 진정한 개혁가는 없다. 모두 형식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왕양은 시진핑에 비해 지식인 기업 국제사회에 훨씬 온화한 이미지를 가진다. 후춘하 1963년생은 2018-2023년 부총리 광둥성 서기를 역임하며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으로 후진타오 전 주석의 제자로 작은 후로 불린다. 농민 출신의 후베이성 태생으로 대중 친화적 이미지를 구축했다. 티베트 내몽골 같은 빈곤 지역과 광둥 같은 부유 지역을 이끌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2012년 최연소 정치국 위원으로 시진핑 후계자로 주목받았다. 부총리 시절 농업 빈곤 퇴치 무역을 담당하며 2020년 절대 빈곤 퇴치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분석가들은 후춘하가 이념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실용적 리더라고 평가한다. 시진핑의 반대파로 여겨졌으나 그는 충성을 보여주며 2022년 7월 인민일보 기고에서 시진핑의 빈곤 퇴치 업적을 50번 언급했다. 이는 그의 처세술을 보여준다. 제20기 정치국에서 배제된 것은 놀라웠으나 이는 시진핑 시대의 실수와 무관한 이점으로 작용한다. 왕양과 후춘하는 상호보완적이다. 왕양은 개혁적 명성으로 기업과 지식인을 안심시킬 수 있고 후춘하는 젊고 실질적 관리 경험으로 중국 간부와 민중을 연결할 수 있다. 이들의 등장은 후진타오의 청년단 파벌과 경제개혁파의 균형 회복을 의미한다. 국영 언론은 최근 이상 징후를 보인다. 인민일보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구호를 강조하며 시장 경제 발전을 다뤘고 CCTV는 후춘하의 빈곤 퇴치 업적을 조명하며 시진핑을 덜 언급했다. 이는 새 지도자의 등장을 위한 선전포석으로 보인다. 대만 문제 대립에서 통제로 지난 10년간 시진핑은 양안 관계를 1996년 위기 이후 가장 긴장된 상태로 몰았다. 중국 공군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지속 침범하고 실탄 훈련으로 섬을 포위하며 베이징은 무력을 포함한 통일을 선언했다. 이 호전적 태도는 군사 충돌 위험을 높였다. 그러나 새 지도부가 경제와 외교 안정화를 우선시한다면 대만 문제는 덜 공격적이고 유연한 통제 전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초기 징후는 베이징이 채찍과 당근 접근으로 회귀할 것임을 시사한다. 분석가들은 2025년 중국이 국내 경제 위기에 몰두해 군사 행동보다는 대만에 대한 유화와 견제를 병행할 것으로 본다. 베이징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며 동시에 평화적 통일 일구 경제를 강조해 대만인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 이는 홍콩 사태로 신뢰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다. 시진핑 축출 전에도 중국은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함께 대만 통전을 강화했다. 푸젠성은 양안의 문화,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며 종교 혈통 연결을 강조하는 민간 교류를 활성화했다. 대만 정보당국은 최근 중국이 대만 지방 관리들에게 무료 여행을 제공하며 친중국 후보를 지원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외부 압박과 내부 정치 개입을 병행함을 보여준다. 시진핑 이후 대만 전략은 군사적 위협, 경제적 회유문화, 선전 정치적 분열 유도를 결합할 것이다. 목표는 변함없으나 시진핑의 급진적 방식보다 유연하고 인내심 있는 접근이 예상된다. 이는 미국 및 동맹과의 직접 충돌을 줄이고 새 지도부가 국내 문제를 해결할 여지를 제공한다. 결론 잘못을 인정할 때만 희망이 온다.
시진핑의 권력 상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중앙 집권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의 퇴장은 체제를 재구성할 기회를 열지만 진정한 희망은 공산당이 스스로를 성찰할 용기를 갖는지에 달렸다. 왕양 후추나 혹은 다른 인물이 지도자가 되더라도 통치사고의 변화 없이는 반복되는 악순환일 뿐이다. 문제는 지도자의 얼굴이 아니라 체제의 기반이다. 두려움 통제 억압에 의존한다면 어떤 총서기가 오르더라도 과거의 실수는 반복된다. 진정한 개혁은 사상적 재탄생을 요구한다. 이는 정책 변화뿐 아니라 역사와의 용감한 대면을 필요로 한다. 특히 1989년 천안문 학살과 1999년 파룬궁 탄압이라는 마오 이후 최대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받지 못한 치유되지 않은 상처다. 육사는 지식인 학생 수백만 가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파룬궁에 대한 금기를 해제하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회복의 첫걸음이다. 이는 도덕적 문제이자 새 지도부의 개혁 의지를 시험하는 척도다. 현재 구조에서는 이게 어렵지만 중국이 지속 가능한 정치 기반을 재건하려면 진실에서 시작해야 한다. 경제 개혁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역사를 외면한 정치 개혁은 거짓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도부가 몇 번 바뀌어도 불신과 위기는 계속된다. 희망은 용서에서 오고 용서는 진실에서 나온다. 이는 시진핑 이후 중국의 진정한 시험이다.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인가? 끝없는 정치극의 장면 전환에 불과할 것인가?